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통합과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과학 파트가 4개가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물리학, 그 다음에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4파트가 있는데, 원소에 대한 이야기는 화학 파트가 되고요. 자, 화학 파트는 어렵지 않거든. 기본적인 암기사항만 좀 암기해주게 되면 매우 쉬워지는 파트인데, 그 암기를 못해서 계속 어렵죠. 원소 기호하고 그 다음에 화합물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를 하셔야지 화학이 되게 쉬워지는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잘 따라와 봐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잡고 들어가죠. 핵심 직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배우는 게 원소에 대한 정의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대략적으로 주기율표가 뭔지는 아시죠? 원소라는 게 일정 주기로 반복된다는 이야기잖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배우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비금속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가 원소라는 게 종류는 110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거든. 금속이거나 비금속이거나. 그럼 금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금속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원소고, 비금속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소가 할로젠 비금속이거든. 이 두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게 두 번째 내용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원자의 전자 배치가 되죠. 원자 안에 전자가 여러 개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나름 규칙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왜 일정 패턴으로 반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단원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첫 번째가 원소와 주기율표고요. 자,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자, 원소의 정의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성분이라는 거니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어떻게 해도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소와 원자는 다른 개념이다. 자, 오른쪽에 적혀 있죠. 자, 원소는 영어로 엘레먼트고요. 근데 원자는 아톰이잖아. 그러니까 알파벳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소는 분해되지 않는 성분이고, 원자라는 개념은 입자의 개념이거든.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거의 같은 걸로 쓰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소의 원소 기호가 H인데 이걸 수소 원소라 하기도 하고 수소 원자라 하기도 하는 거잖아. 근데 차이가 뭔지를 잘 봐. 우리가 물이라는 거는 화학식이 H2O인 건 다들 아실 거 아니야. 물 분자라고 하죠. 자, 물 분자는 원소가 두 종류로 돼 있죠. 수소 원소. 그러니까 원소는 두 종류인 거야.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 두 종류로 돼 있고요. 원자는 알갱이를 묻는 거지, 개수를 묻는 거기 때문에 수소 원자가 2개가 있는 거고, 자, 산소 원자가 1개가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라는 거는 개수를 세는 개념이고요. 원소는 성분의 종류를 세는 개념이거든. 약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야. 한 개 더 해볼까? 자, 이산화탄소를 보겠습니다. CO2인 거 다 아시죠? CO가 일산화탄소거든. 자, CO2나 CO나 같은 원소로 돼 있죠. 둘 다 원소의 종류는 두 종류인 거잖아. CO2도 탄소 원소와 산소 원소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CO 일산화탄소도 탄소 원소와 산소 원소의 두 종류의 원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CO2는 원자 개수가 3개죠. 원자는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총 원자가 3개가 있는 거고요. CO는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으니까 총 원자가 2개로 되어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원소는 종류를 세는 개념이고요. 성분이니까 원자는 알갱이의 개수를 세는 개념이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약간 구분 잘 하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원소와 원자는 구분했다. 그죠?
자, 이제 원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자,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가 한 110개 정도 되죠. 조금 넘는데, 뭐 자연계에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도 있긴 하죠. 한 110종류가 있고요. 자, 지구의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원소로 되어 있죠. 지구의 대기만 봐도 가장 많은 원소가 질소,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산소.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다음에 지구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원소가 지난 시간 배웠을 거거든. 배웠잖아. 철이 제일 많죠. 지구 핵이 다 철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산소와 규소 순으로 되어 있고요. 자, 생명체가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탄소, 수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은 다양한 원소의 조합으로 물질이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소의 종류에 대해서 봅시다. 자, 원소가 종류가 한 100가지 좀 된다 그랬잖아. 근데 크게 두 종류가 되죠. 금속 원소거나 금속 원소가 아니거나. 그래서 금속 원소를 메탈이라 그러고요. 메탈. 당연히 금속이 메탈이죠. 금속이 아닌 거는 비금속 원소라 그러고, 금속이 아니니까 난이죠. 난 메탈이 됩니다. 크게 두 종류예요. 그러면 전체 원소의 종류가 110가지인데 비금속 원소는 총 25개밖에 없단 말이야. 25가지. 대부분이 금속 원소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중에서도 순수한 비금속, 다시 말하면 아직 배우진 않겠지만 우리가 반도체가 재료가 되는 준금속이 있거든. 이걸 세미메탈이라고 그러거든. 아직 안 배우죠. 자, 중금속은 비금속 원소 중에서 금속의 성질을 약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제외하면 순수한 비금속은 18개밖에 없어. 매우 양이 적죠. 그럼 너희들이 보는 대부분의 원소는 전부 다 무슨 원소란 이야기야? 금속 원소란 이야기야. 따라서 중금속은 지금 안 배울 거니까 크게 원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돼 있고요. 금속 원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럼 이제 금속 원소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봅시다. 자, 금속 원소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죠.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는 원소를 다 금속이라 그래. 세상의 모든 금속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무조건 통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특징이 광택이 나죠.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하고 전기를 너무 잘 통하고 잘 통하죠. 그 다음에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통해, 열도 잘 통해. 그 다음에 부서지지 않고 휘어지죠. 우리가 철사를 구부리면 철사가 이렇게 휘어지지 부서지지 않잖아. 선생님 금속인데 부서지던데요?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합금이거나 불순물이 들어간 거야. 순수한 금속이 아니란 이야기지. 금속은 무조건 휘어져야 돼. 그러니까 전기를 다 잘 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온에서 또는 상온에서 전부 다 고체긴 한데 유일하게 액체가 하나가 있죠. 외우셔야 되겠죠. 수은입니다. 원소 기호가 Hg라고 하죠. 물 같은 은을 수은이라고 하는 거야. 흐르는 은이라고 하죠. 영어로 퀵실버라 하기도 하고, 원소 이름은 머큐리가 됩니다. 머큐리. 수은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금속 중에서 실온에서 또는 상온에서, 우리가 실온이라 하면 20에서 25도씨 정도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 일반적인 실험실 온도를 말하는 거야, 실온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때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거는 수은밖에 없다. 나머지 금속은 전부 다 고체로 존재한다. 암기를 꼭 하세요. 다들 알겠지만 철이 금속인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원소 기호가 Fe고요. 그죠? 알루미늄은 금속이죠. 지각에 가장 많은 금속이 알루미늄이거든. 되게 싸죠. 가볍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금속이죠. 알루미늄. 원소 기호가 Al이고. 자, 금은 비싼 금속이죠. 그렇죠. 금은 영어로 골드지만 영어를 안 쓰거든. 원소 기호가 얼음이라 그래서 스피너 같아. 그래서 AU가 원소 기호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어로 원소기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영어로 철도, 영어로 철이 FE가 아니죠. 철은 아이언이잖아. 근데 페룸이라고 해서 이것도 스페인어에서 온 이제 그 단어가 되는 거고요. 은도 우리가 실버지 영어로는. 근데 원소기호가 은이 AG잖아. 자, 이것도 스페인어에서 오는 거죠. 아르젠툼이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온 원소기호가 AG가 됩니다. 우리가 저기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 있죠.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은의 제국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AG가 은이다. 자, 원소기호는 하나씩 암기를 합시다. 한 방에 다 외울 건 아니고 나올 때마다 하나씩 좀 적어봐요. 화학은 기본이 원소기호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금속의 특징, 광택이 나고요. 열도 잘 통해, 전기도 잘 통해. 절대 안 부서지죠. 휘어진다. 그 다음에 다 고체인데 유일하게 액체 금속은 수은밖에 없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을 봅시다. 자, 금속이 아닌 걸 비금속이라 하죠. 난메탈. 자, 금속의 반대가 되는 거니까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요. 열이 잘 안 통하죠. 그 다음에 전기가 거의 안 통하죠. 자, 전기가 대부분 안 통하는데 여기서 잘 안 통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자, 일반적인 전압 내에서 안 통하긴 하는데 어떤 물질을 하더라도 전압이 매우 높으면 1000V, 1000V 되면 다 통하죠. 그래서 잘 안 통한다 하는 거지. 전기를 안 통한다 보시면 됩니다. 비금속 원소는. 그런데 유일하게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중에 유일하게 세상에서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전기 통하는 게 하나 있죠. 흑연이죠. 흑연. 자, 흑연은 뭐로 되어 있냐면 탄소라는 원소로 되어 있는데, 자, 탄소라는 원소가 전기를 통하는 게 아니고 흑연 자체의 내부 구조, 분자 구조, 그러니까 안에 결정 구조가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야. 그 구조를 간단히 한번 볼까? 자, 그림을 준비했는데 쌤이, 자, 왼쪽이 다이아몬드죠. 이거 다이아죠. 자, 다이아몬드도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고 흑연도 탄소로 되어 있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안 통하죠. 자, 탄소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탄소 원자는 4군데 결합선을 가지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탄소가 있으면 4군데를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 무한히 결합되어 있는데 흑연을 보게 되면 이게 육각형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게 판으로 붙어 있는 거거든. 그 위에 탄소를 가운데 보게 되면 3군데밖에 결합이 안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4군데 결합되어야 되는데 3군데밖에 안 돼 있다는 거는 이 한 군데 결합되어야 될 전자들이 이 판과 판 사이 있죠. 이 사이에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어. 마치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처럼.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흑연도 결합이 매우 단단한데 이 판과 판 사이가 이 사이에 이 간격, 이 결합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연필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그 사이에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특이해서 전기를 통하는 거지. 원래 비금속은 전기를 안 통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예외는 흑연이 예외가 되는 걸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온에선 대부분 다 기체나 고체입니다. 다 기체거나 고체. 그러니까 금속은 다 고체였잖아. 수은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비금속은 거의 다 기체나 고체 두 종류의 상태로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액체가 하나 있죠.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브로민은 원소 기호가 Br이죠. 브로민. 이놈은 유일한 액체가 되는 거야. 실온에서 비금속 중에서. 액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색깔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색도 나오니까 이 브로민의 색깔이 느낌이 브라운 느낌 나는지 모르겠네. BROWN 느낌 이렇게 외우는 거야. 브라운 느낌 난다고 BR이니까. 그래서 색깔이 갈색일 거야. 적갈색이라 하거든. 그래서 색깔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브로민은 비금속 중에 유일한 액체 금속이 되고요. 액체 비금속이 되고 색깔은 뭘 띈다고? 갈색을 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적갈색이라 합니다. BR, 브로민, 브라운 느낌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약간 비금속의 대표가 수소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탄소 비금속이고
질소가 비금속입니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주기율표라는 거는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거든. 그 주기적으로 배열한 표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원자 번호부터 오른쪽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원자 핵의 구조는 공부를 했지. 안에 원자의 구조는 원자 안에 핵이 있고요. 핵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거 공부를 했고, 자, 주변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양성자가 한 개 있으면 전자도 한 개 있을 거고, 양성자가 두 개 있으면 전자도 두 개 돌고 있겠죠. 자, 원자마다 뭐가 다른 거냐면 양성자의 개수가 다른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 원자마다 종류가 다르다는 거는 뭐가 다르다?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뭘 매기는 거냐면 원자 번호를 매기는 거야. 따라서 수소란 원자는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한 개 있거든. 그래서 원자 번호가 1번이 되는 거고, 자, 헬륨이라는 거는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두 개 딱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 번호가 2번이 되는 거야.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로 부여된 번호가 되는 거야. 나트륨은 뭔지 모르겠지만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그러면 나트륨은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11개 있다는 거야. 양성자가 11개 있기 때문에 전자수도 몇 개 있어야 돼? 11개 있어야 되겠죠. 항상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라는 거는 양성자 개수와 같은 말이다. 이걸 꼭 기억하자는 거죠. 통합과학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자, 주기율의 역사를 봅시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주기율표 역사는 자세하게 배우진 않고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최초의 주기율표, 최초의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은 사람 이름 꼭 암기하세요. 멘델레예프. 이름이 어렵죠? 러시아 사람이거든. 자,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완성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완성한 거냐면 일단은 주기성이 나타난 걸 발견했어. 일정한 규칙으로, 그치? 성질이 반복되다는 걸 발견했고, 이 사람이 나열한 기준은 뭐냐면 원자 번호 순이 아니야. 원자량 순서. 이것만 기억하라고. 자, 원자 번호랑 목소리가 원자량은 다른 말이야. 자, 원자 번호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쌤이. 양성자 개수를 세는 거잖아. 원자 번호 1번, 2번, 3번 세는 거죠. 양성자 개수로 생 게 원자 번호고,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 있죠. 그러니까 무게라 하시면 됩니다. 원자의 질량을 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가벼운 게 수소, 그 다음 가벼운 게 헬륨, 이런 식으로 배열한 게 원자량으로 배열한 거야. 그 이상은 몰라도 되거든. 따라서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으로 배열한 주기율표를 만든 게 멘델레예프예요. 최초의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다. 물론 현재 주기율표가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아르곤 원자는 원자번호 19번이거든. 칼륨은 원자번호 20번이야. 현재 아르곤이 먼저 배치되어 있고 칼륨이 뒤에 배치되어 있지. 멘델레예프가 논문을 쓸 당시에는 이 아르곤 원자는 발견된 원자가 아니었거든.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발견된 다음에 실제 무게, 이 칼륨과 아르곤의 실제 원자량, 무게를 비교하면 누가 더 무겁냐면 아르곤이 더 무거워. 그럼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칼륨이 앞으로 가야 되고 아르곤이 뒤로 가야 되죠. 그럼 주기율표의 주기성이 박살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었죠. 멘델레예프는 노벨상을 받을 뻔하다가 못 받은 사람이긴 하죠. 매우 대단한 사람이긴 하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 그죠? 자기는 이걸 이유를 몰랐으니까 예외 처리한 건데 거기서 약간 문제가 생겼지. 너희들은 뭘 외워야 되는 거냐면 이건 외우면 되는데 이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멘델레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배열했냐고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쓴 주기율표 누가 발견한 거냐면, 만든 거냐면, 모즐리다. 모글리 아니다. 정글북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모즐리.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모즐리는 우리가 현재 쓰는 주기율표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잖아. 그렇게 배열한 사람이 모즐리야. 사람은 이름은 좀 기억합시다. 사진 한번 볼까? 왼쪽에 할아버지가 맨델레이프 오래 사셨죠. 이분이 맨델레이프고요. 젊으신 분이 모즐리죠. 젊을 때 요절했거든.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이 모즐리고, 이분이 아마 사진이 아니고 초상화 같은데 맨델레이프예요. 러시아 사람이고, 모즐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맨델레이프. 어떤 순서로? 원자량 순서로. 지금의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은 모즐리. 어떤 순서로? 원자 번호 순서로. 다시 말하면 양성자 개수 순으로 배열한 거다. 이렇게 하면 다 맞춥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되겠죠? 자,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온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대충 알 거야, 친구들.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 세로줄 있죠.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 합니다. 족. 그치? 왜 족이라 하겠니? 가족이거든. 영어로 패밀리야, 패밀리. 자, 세로줄을 영어로 패밀리를 하기도 하고, 그룹이라 하기도 하거든. 책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가족이잖아. 패밀리이기 때문에 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은 성질이 비슷하죠. 따라서 주기율표의 핵심 뭐다? 세로줄이 똑같으면 뭐가 비슷하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구나.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세로줄이 같은 란에 있으면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족이 같다. 가족이란 이야기야. 그게 핵심이야.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죠.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치? 주기율표는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단 말이야. 방금 이야기했던 게 세로줄만 이야기했거든, 쌤이. 세로줄 우리가 뭐라 한다고? 족이라 하는 거고, 자, 가로줄을 뭐라 한다? 주기라고 하는 거야. 자, 주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공부하도록 하고, 그치? 그럼 족이 총 몇 쪽까지 있냐면, 1쪽에서 18쪽까지, 1쪽에서 18쪽까지 존재하고요. 그럼 가로줄은 주기잖아. 그러니까 주기는 몇 주기까지 있냐면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는 거야.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자주 보면 외워지는 거야. 주기는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존재를 하고, 족은 세로줄이거든. 가족들은 1쪽에서 18쪽까지 존재한다. 그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주기율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자, 보시면 쌤이 금속 원소가 대부분이라 그랬잖아. 따라서 왼쪽에 거의 다, 이놈이 전부 다 금속이야. 자, 비금속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랬어. 비금속은 총 원소 중에 25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왼쪽과 가운데가 다 금속 원소고요. 오른쪽이 다 비금속이죠. 그 위치가 잘 표현되어 있죠. 자,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는 주로 왼쪽과 가운데가 되고, 비금속은 주로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까지도 이해되죠? 그냥 암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가면 주기율표를 대략적으로 봅시다. 이걸 외울 것 아니고요. 우리는 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번까지, 이 칼슘까지는 암기를 하는 게 좀 편하죠. 문제 풀기가. 당연히 1등급을 노린 학생이라면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 너무 싫다 암기하기가, 너무 싫다 어쩔 수 없겠지만, 그죠? 대략적으로 위치는 봐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야지 문제를 좀 빠르게 풀거나 심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봅시다.
뭘 볼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세로줄을 족이라 그랬잖아. 가족. 첫 번째 가족 1족이고 두 번째 가족 2족이야. 자, 세 번째에서 12번째 가족이 있죠. 이게 특이한 거야. 이 세 번째에서 12번째 가족은 주기성이 없단 말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족이 똑같으면 성질이 같아야 되는 건데 이 가운데 3에서 12족은 성질이 전체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주기성을 따지질 않는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배우진 않죠. 배우지 않는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외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전이원소라 그래. 전이원소. 자, 나머지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죠. 나머지 원소를 뭐라 하냐면 전형 원소를 한단 말이죠. 어렵죠? 말 그대로 전형적으로 주기성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고 전이는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지? 주기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우리는 이 3족에서 12족을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외하고 보통 이 가운데를 빼고 붙여놓죠.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는. 그래서 총 18족까지 있고요. 7주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란타넘조, 악틴조 같은 거 보이시죠? 무슨 보스 이름 같죠? 원래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넣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따로 뺀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비금속 원소잖아. 그죠? 비금속 몇 개 안 되죠? 비금속 중에서도 진한 초록색이 우리가 준금속이라는 반도체 재료가 되는 거고 거의 다 금속이죠. 친구들 다 금속이잖아. 전부 다. 그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금속 중에 유일한 액체 금속이 수은이고요. 수은 빨간색 표시되어 있고, 자, 비금속 중에 유일한 액체가 뭐라고? 브로민이라고 표시 잘 되어 있죠. 이거는 암기사항인 거예요. 재밌는 것도 볼까? 이 113번이 니호늄이거든. 일본이죠. 니폰이잖아. 일본에서 발견한 거야. 그래 노벨상 받았죠. 니호늄, 니폰의 약자가 됩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이런 거. 아,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알지 밝혀지지 않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자는 이야기야. 20번까지는 암기하는 게 좋다고. 어차피 이과 갈 학생들은 화학을 선택할 거니까 일반적으로 무조건 20번까지 암기할 거고, 저 문과를 갈 학생들도 솔직히 최상위권 되려면 20번까지는 외우셔야죠. 유튜브 찾아보시면 암기하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 선생님 좀 이따가 30번까지 외우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긴 할 거거든. 근데 그것도 일단 해봅시다. 외우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많이 알면 좋은 거다, 친구들. 많이 알아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 그럼 대략적으로 쌤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잖아. 그지? 그럼 앞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개념 쏙쏙. 자, 1번 봅시다. 물질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걸 뭐라 한다? 원소라 한다. 원소. 2번 가로를 채웁시다. 자, 땡땡땡땡 원소는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를 잘 통한데 당연히 금속이겠죠. 메탈일 거고요. 실온에서 금속 원소의 대부분은 고체죠. 고체. 수은을 제외한 대부분은 고체다. 3번 주기율표에서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있죠. 비금속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죠.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금속 원소를 찾아보자. 눈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자주 봐서 익히는 거야. 자, 비금속 원소 수소 바로 보이죠. 비금속이야. 자, 마그네슘은 금속이다. 칼륨도 금속입니다. 탄소 비금속이고, 알루미늄 반짝반짝하죠. 금속이고요. 산소 비금속이야. 그래서 자주 봐서 익히는 거다. 눈으로 익히는 거야. 그지?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니까 많이 보자는 이야기야. 4번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에는 OX 문제가 되죠. 1번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미날되는 게 맞죠. 현재 주기율표는 당연히 원자 번호 순서가 맞아. 주기율표에 가로줄을 주기라 하고요. 세로줄을 조기라 하는 것도 맞죠. 자, 주기율표는 총 18주기 낚이지 말자. 18주기가 아니고 18조기로 돼 있고 7주기로 돼 있는 거잖아. 그거 틀렸다.
자, 같은 족, 같은 패밀리,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그게 가족이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내용은 다 한 거죠. 주기율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알칼리 금속을 봅시다. 자, 우리가 금속 중에, 금속 원소 중에 대표적인 금속 원소가 알칼리 금속이거든. 자, 주기율표 상에서 1쪽 있죠, 1쪽. 1쪽에 메뉴에 있는 게 수소거든. 수소는 금속이 아니란 말이야. 수소를 제외하고, 자, 바로 밑에 있는 게 리튬,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루비듐이 있고, 그 다음에 세슘 들어봤죠?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 그 세슘 진동수 할 때 나왔잖아. 그지?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1초의 기준 잡을 때 나왔던 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가 프랑슘이 있는데, 같은 1족이니까 이 원소들의 성질이 다 똑같죠. 비슷하단 말이거든. 이 1족 원소를 뭐라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 왜 이름이 알칼리냐면, 자, 알칼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랍어거든, 아랍어. 알이라는 게 영어로는 정관사죠. 덜한 뜻이고, 칼리라는 게 재란 뜻이야. 그러니까 재에 많이 들어있는 금속. 재라는 게 나무 태우면 그 재를 말하는 거거든. 그 나무 같은 거 태우게 되면 그 재에 많이 들어있는 금속이 알칼리 금속이 되는 거고, 그 잿물은 염기성을 띈단 말이야. 양잿물 들어봤죠? 그 잿물을 물에 타면 염기성을 띄어. 따라서 우리가 알칼리를 다른 말로 염기성이라 봐도 무방하다. 거의 같은 말로 쓰거든. 알칼리성이라는 말과 염기성이라는 말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닌데 거의 같은 말로 쓴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 원소를 전부 다 외울 건 아니고 우리는 세 개만 보자는 거야. 이 리튬하고 나트륨과 칼륨 세 개만 좀 공부를 하자는 이야기죠. 금속의 대표 주자, 1족 원소, 1족 금속, 수소를 제외한 그 1족에 있는 금속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알칼리 금속이라 한다고. 리튬, 나트륨, 칼륨이야. 자, 중학교 때 뭘 배우냐면 불꽃색을 배우는 거거든. 자, 불꽃 반응 기억하시죠? 불꽃 반응은 원소를 불에 붙이면 색깔이 나오거든. 자, 모든 원소가 색깔이 다 있는 건 아니고 금속 원소만 색깔이 있어. 그 중에 일부만 나오는 거거든. 이 세 개는 다 나오죠. 어떻게 외우셨냐면 빨, 리, 노, 나, 복, 가 이렇게 외우셨겠죠. 자, 빨간색은 리튬이고 노란색은 나트륨, 보라색은 칼륨이죠. 빨리, 노라, 복가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이게 불꽃색이 다르죠. 세 개를 구분한 첫 번째 방법이 불꽃색으로 구분하는 거.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나머지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자, 무엇을 이제 또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사항이다. 화학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 자, 실온에서 다 고체죠. 금속이니까. 자, 금속은 수은을 제외하고 다 고체라 그랬잖아. 광택을 띠죠. 반짝반짝거려. 전기 잘 통해. 반짝반짝거려. 그쵸. 열도 잘 통해. 금속이니까. 그런데 이 알칼리 금속은 특이한 게 뭐냐면 매우 가볍거든. 밀도가 작아. 보통 금속은 무겁잖아. 물에 가라앉아야 되거든. 근데 알칼리 금속은 물에 뜬단 말이야. 금속인데 불구하고 물에 넣으면 위에 떠. 가벼워서 밀도가 작다. 그리고 칼로 쉽게 잘린다는 거는 물렁물렁하다는 거야. 이 알칼리 금속을 누르면 푹푹 들어간단 말이야. 말랑말랑거려서. 그래서 쉽게 자를 수 있죠. 그냥 식칼로 잘라도 잘려. 금속이 특이하죠. 광택 있고 반짝반짝거리는데 물렁물렁해. 물에 떠. 이런 성질을 가진 게 알칼리 금속이야.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반응을 너무 잘해.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는 표현 쓰고요. 산소와 반응을 너무 잘해. 우리가 보통 철 같은 거는 그지? 산소와 반응하면 녹슨다는 이야기잖아. 산소가 달라붙는 게 녹이 쓰는 거거든. 오래 걸리죠. 바로 녹슬진 않잖아. 근데 이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 노출되자마자 거의 순식간에 녹이 슬어버려. 녹이 시커멓게 변하거든. 광택이 쉽게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와 너무 잘 반응하고 반응을 너무 잘해. 그 다음에 물과도 격렬히 반응해. 물에 넣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격렬히 반응해서 여기서 막 기체가 나와. 이 기체가 수소 기체가 발생하거든. 너무 격렬히 반응해. 반응을 너무 잘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산소와 반응을 너무 잘하고 물과도 반응을 너무 잘해.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산소의 반응 보이시죠? 자, 칼로 자르면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광택이 사라진대. 처음에는 광택이 있었겠지. 자르자마자 광택이 보이다가, 그지? 자르는 순간 광택이 바로 사라져.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시커멓게 사라져. 자, 쌤 식을 한번 써볼게. 어렵지만 한번 눈으로 봐. 나중에 어차피 써야 되는 거라서 화학 반응식이잖아. 중3 때 배우긴 하거든. 자, 알칼리 금속 나트륨 있죠. 자, 나트륨이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이잖아. 누구와 반응한다고? 산소 기체와 반응하면 뭐가 되냐면 Na2O라는 물질이 되죠. 이름이 산화나트륨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녹슨 물질이죠. 산소가 붙어서. 자, 개수까지 맞춰버리면 나트륨 2개 있죠.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2를 쓰시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2를 쓰니까 산소가 개수가 2개 안 맞잖아. 여기 2를 쓰자고. 그럼 여기를 4를 써야 되겠네. 이 4를 쓰면 다 맞죠. 개수가. 나트륨 4개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2개가 있는 게 맞는 거니까. 뭐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칼륨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야. 칼륨 원자가, 칼륨 이제 금속이 산소와 반응하면 식은 똑같죠. K2O가 되는 거고, 4개, 2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화학 반응식 쓰는 건 나오지 않을 거거든. 근데 한번 보자는 이야기야. 자, 첫 번째 산소와 매우 잘 반응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물과도 반응을 보자고요. 두 번째 보면 실온에서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자, 수소가 발생하는데 수소가 불이 너무 잘 붙잖아. 그러면 이 물과 반응한 이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거든.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야. 그러니까 열이 방출되니까 이 수소에 열이 달라붙어서 열이 공급되니까 불이 붙겠죠. 그래서 불꽃이 튄단 말이야. 그래서 격렬히 반응하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이때 수용액은 뭐가 된다? 이름이 알칼리 금속이잖아. 그래서 염기성이 된다. 너무 중요하죠. 염기성. 그래서 너희들 외울 게 뭐냐면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도 매우 잘 반응하고 물과도 매우 잘 반응하는데 물과 반응했을 때 나오는 기체가 무슨 기체라고? 수소 기체라고. 꼭 암기를 하시고, 물과 반응했을 때 그 물은 액성이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된다.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식을 한번 써볼게. 자, 나트륨이란 금속이 물과 반응하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수소 기체가 H2라는 기체가 수소 기체야. 한번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물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트륨과 물과 반응해서 NaOH라는 이름이 수산화 나트륨이거든. 이게 염기성을 띈단 말이야.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지. 이까지 이해되시나요? 식만 보시면 되고, 자, 개수를 또 맞춰봐야 되겠죠. 자, H가 2개, 여기 2를 쓰게 되면, 이 수소가 2개밖에 없죠. 3개 있으니까 여기 2를 쓰고, 여기 2를 쓰게 되면 총 수소가 4개가 되죠. 나트륨이 2개가 되니까 여기 2를 쓰면 다 맞겠네. 자, 개수 맞추는 거는 지금 할 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뭘 볼 거냐면 개수를 보는 게 아니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트륨하고 물이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나오고 그 수소 기체가 나오는 그 물 속에 뭐가 녹아 있는 거야? 자, NaOH가 녹아 있어서 이것 때문에 염기성을 띠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치? 그래서 통과 시험을 보게 되면 이 화학 반응식을 쓰는 문제는 나오진 않고 한글로 쓰시면 되고요. 한번 자주 보자는 이야기에 쓰는 거니까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나 더 기억할 거냐면 봐봐. 자, 알칼리 금속은 제일 위에 리튬이 있죠.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칼륨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누가 더 반응을 잘하냐는 이야기거든.
자, 금속은 밑으로 갈수록 반응을 좀 더 격렬히 하거든. 그러니까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더 반응이 빠르고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훨씬 빨라. 그래서 금속은 외우셔야 됩니다. 알칼리 금속은 밑으로 갈수록 반응을 더 격렬히 한다. 그지? 그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이 그림은 알칼리 금속을 칼로 자른 거죠. 그죠? 여기 종이로 쌌으니까 시커멓게 안 보이고요. 자르자마자 원래 광택이 나타나는데 이게 금방 사라져. 시커멓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에 탔을 때 반응이거든. 보시면 리튬하고 나트륨과 칼륨을 탔는데 딱 봐도 칼륨이 훨씬 격렬하죠. 불꽃 튀는 거잖아. 갈수록 격렬해진다. 그 다음에 색깔이 점점 붉게 변하는 게 왜 붉게 변하냐면 이 물속에 뭘 탄 거냐면 지시약을 탄 거야.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지시약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반응에서 PP라 그러죠. 자, PP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인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야. 자, 산성하고 중성과 염기성의 색깔이 다른데 산과 중성은 둘 다 색깔이 없어. 무색이야. 염기성만 빨간색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무빨이라 그러죠. 원래는 물에 탄 무색인데 이게 반응한 그 잔여물이 물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염기성을 띈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변해? 붉게 변하고 있는 그림인 거지.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이 지시약이고 무색, 빨간색, 무무빨을 꼭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튬보다 나트륨보다 칼륨이 훨씬 더 격렬하다. 반응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전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암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알칼리 금속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는 물과도 잘 반응하죠. 산소와도 반응을 너무 잘하니까 어디에 보관해야 돼? 산소도 차단해야 되고 물도 차단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석유에 보관하는 거야. 석유에 보관하면 반응하지 않죠. 또는 액체 파라핀. 자, 파라핀도 석유거든. 석유에서 출출한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양초 있죠. 양초가 고체 파라핀이야. 그 양초의 성분을 액체로 만든 거거든. 어차피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인 거야. 결론은 어디에 보관하자? 석유에 보관하자. 그래야지 보관을 할 수 있다. 공기 중에 나오자마자 반응해 버리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로젠 비금속 또는 할로젠이죠. 자, 금속의 대표 주자가 알칼리 금속이었고, 자, 비금속의 대표 주자가 할로젠 비금속이야. 할로젠이라 하시면 되고요. 자, 17족 원소가 되고,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플로린 있고, 그 다음에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브로민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까지 4개는 암기를 하셔야 돼.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름 다 아시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자, 이름이 왜 할로젠이냐면 할로라는 뜻이 할로, 그리스 말로 염이야. 염. 그러니까 소금이, 그러니까 염이죠. 염기가 아니고 염. 그러니까 소금이란 뜻이야. 젠이라는 게 제네시스잖아. 창조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소금을 창조하는 원소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대표 물질이, 대표 원소가 염소잖아. 염소가 나트륨과 반응해서 소금이 되죠. 그러니까 소금을 만들어내는 대표 원소가 염소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할로젠 비금속 또는 할로젠이라 그래.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할로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자, 성질을 공부할 건데 외울 게 되게 많죠, 친구들. 근데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가 곧 실력인 거야, 화학 실력. 자, 이놈들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플로린은 F2 두 개씩 붙어서 이원자 분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원자 분자라고 그러죠. 두 개씩 붙어 다녀. 염소도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염소 기체 Cl2로 존재하고 이원자 분자. 브로민도 Br2, 아이오딘도 I2로 존재해. 그죠?
그 다음에 이 플로린 기체랑 염소 기체 이 두 개는 기체입니다. 기체. 상온에서 또는 실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고, 이 브로민 아까 요오신 거야. 이건 액체란 이야기야. 그 다음 아이오딘은 고체죠. 고체. 자, 아이오딘은 특이한 고체죠. 즉 승화성 고체라고 그러죠.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되는 거. 승화 들어봤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색깔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염소가 지금 무슨 색이야? 황색이죠. 브로민은 적갈색. 갈색 보이시죠? 원래 액체가 있는데 증발해서 색깔이 보이는 거야. 액체가 증발할 거니까. 자, 아이오딘은 보라색 계통이죠. 흑자색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것도 승화해서 기체가 색깔이 또 보라색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존재한다. 자, 플로린도 비슷한 색깔이야. 황색 띠거든. 그래서 플로린과 염소는 황색이 되는 거고, 브로민은 적갈색,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흑자색이다. 이거 암기를 하시라고. 그럼 책을 좀 볼까? 자, 정리되어 있죠.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 방금 설명했던 거야. F2, Cl2, 그 다음에 Br2, I2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특유의 색을 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린하고 염소는 황색을 띠고, 브로민은 적갈색, 아이오딘은 흑자색. 그 다음에 이 17쪽 원소들, 이 할로젠은 성질이 핵심이 뭐다? 소독이거든. 살균 소독이야. 독성이 있다. 독성을 가지고 있어. 소독 기능을 하거나 살균 기능을 할 수 있다. 자, 플로린이나 원소는 어디 들어있는데? 치약에 들어있잖아. 충치 제거나 예방을 할 수 있고, 염소는 독가스죠. 마시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미량으로 수돗물을 소독할 때 쓴다는 거고. 자, 브로민 요즘 안 쓰지만 옛날 필름 있죠. 옛날 사진기 필름 감광제로 쓰죠. 요즘 잘 안 쓰죠. 그 다음 아이오딘 어디 쓰겠니? 아이오딘은 우리가 소독약, 상처난 바른 빨간 약 있잖아. 그 빨간 약의 주성분이 아이오딘이야. 핵심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반응을 잘해서 알칼리 금속과도 반응을 잘하고 수소와도 반응을 잘해.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까? 자, 나트륨과 반응을 하죠. 그죠? 식을 써보면 이런 거다. 나트륨이라는 금속과 염소 기체가 반응하면 소금이 되죠. NaCl. 개수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된다고.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염소 기체, 할로젠 염소 기체가 알칼리 금속과, 물론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과도 반응을 잘하죠. 그래서 물질이 만들어지죠. 재밌는 거는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고 물에 타면 되게 폭발적으로 반응하잖아. 염소는 독가스거든. 두 개 섞으면 뭐가 나온다? 반응해서 소금이 생기는 거야. 그게 되게 특이하죠. 이걸 화학 반응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죠. 독가스를 넣었는데 금속과 반응해서 뭐가 나온다? 소금이 발생하는 거야. 소금은 먹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꾸는 거지. 소금이 독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도 반응을 잘하죠. 그러니까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가 반응해서 뭐가 되니? 염화수소 기체가 되잖아. 이렇게 개수까지 맞춘 거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소와도 반응 잘하고, 이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타잖아. 뭐가 된다? HCl. 이걸 물에 타면 염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 수소와 반응하잖아. 그 수소와 화합물 HF나 HCl이나 HBr 등을 물에 타면 뭐가 돼? 산성을 띈다는 거. 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수소와 반응하면, 우리가 할로젠 비금속이 수소와 반응해서 수소 화합을 만들잖아. 그걸 물에 타면 우리가 산성이라 그래. 대표적으로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타면 염산이 되는 거잖아. 자, 화학식은 똑같거든. 물에 타면 염산이 되는 거야. 그거 하나 기억하시라. 마지막이다 이제. 그러면 플로린과 염소와 브로민과 아이오딘 중에서 누가 더 반응을 잘할까?
아까 쌤이 알칼리 금속은 밑으로 갈수록 반응을 잘한다 그랬잖아. 근데 할로젠 비금속, 할로젠은 반대야. 비금속은 위로 갈수록 반응을 잘해. 그러니까 플로린이 제일 반응을 잘하는 거야. 반대 개념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다 정리를 한 거거든. 따라서 금속의 대표주자 알칼리 금속, 자, 비금속의 대표주자 할로젠 비금속 또는 할로젠 원소, 여기에 대해서 성질을 공부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기본 내용은 다 한 거죠.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원자 안에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자가 나름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막 배치되어 있진 않겠지. 거기에 대한 배치를 하나씩 해보자고. 매우 쉬우니까 한번 잘 따라와 봐요. 자, 우리가 전자 배치하는 원리가 보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배치되는 거거든. 자,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서 운동을 하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원자 핵이 있을 거란 말이야. 원자 핵의 양성자가 예를 들어서 8개가 있으면 전자도 8개가 주변에 있겠지. 운동하고 있겠지. 뭐 돌고 있다고 하자고. 근데 전자들이 막 같이 도는 게 아니고 나름 궤도가 있다.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다고. 자, 첫 번째 궤도 또는 첫 번째 껍질을 하고, 첫 번째 궤도는 궤도가 작잖아. 작으니까 전자가 최대 2개가 들어갈 수 있다. 암기를 하세요. 자, 두 번째 궤도 또는 두 번째 껍질을 하죠. 껍질이 좀 더 커졌으니까 두 번째 궤도 또는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총 8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8개. 자, 세 번째 껍질도 있겠죠. 자, 세 번째 껍질은 껍질이 더 커졌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8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더 많이 들어가, 일단은. 자, 네 번째 껍질도 있겠죠. 이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자, 네 번째 껍질은 전자가 몇 개 들어가냐면 32개가 들어가. 그러니까 점점 많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껍질을 다루지도 않겠죠. 통합과학이니까. 그래서 점점 궤도가, 이론적으로는 궤도가 어디까지 있냐면 무한계까지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그치? 그러니까 나름 전자가 들어가는 개수에 대한 규칙은 존재하죠. 머리 좋은 애들은 바로 감을 잡을 텐데,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18개, 네 번째 32개니까 식을 만들면 2에 n에 제곱하면 되죠. 자, n이 1이면 2가 되고 n이 2면 8이 되죠. 세 번째 껍질 n이 3이면 18이 되고 n이 4면 32가 되는 거잖아. 이게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 개수에 대한 공식이 되는 거거든. 알 필요는 없죠. 근데 선생님 말하고 싶으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는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2, 8, 8개씩 들어간다 외우는 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약간 각색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 대략적으로. 자, 첫 번째 껍질은 2개가 들어가는 게 맞고, 두 번째 8개가 닫히는 게 맞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세 번째 껍질에는 8개가 1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8개를 채운 다음에 네 번째 껍질에 먼저 전자를 채워 2개를 먼저 채운 다음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8개가 차면 안정하다는 이야기야. 약간 다른 이야기지. 그래서 무작정 8개 들어간 거 아니라고.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까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야. 자세한 거는 뒤에 다시 배우도록 하니까, 그 다음 단원이 옥텟 규칙이 나오니까 그때 좀 공부를 하도록 하자고요. 이렇게 배치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보호의 전자 배치. 보호에 의한, 보호가 만들어낸 전자 배치 모형이라 그래. 그치? 그럼 전자라는 건 어떤 이야기야? 전자라는 거는 이거지. 이 껍질에는 존재할 수 있거든. 이 궤도는 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론이 보호의 원자 모형인 거야.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이 궤도에만, 특정한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하지, 이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게 보호의 원자 모형의 핵심인 거예요. 그죠? 보호란 과학자고요. 천재과학자죠. 양자역학을 거의 다 만든 사람이고, 그지? 보호란 사람입니다. 얼굴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준이란 말이 나오거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용어만 좀 외우자고. 자, 이게 영어로는 에너지 레벨이거든. 레벨.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한글로 에너지 준이라 그래.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우리가 자석이 N극이 있고 자석이 S극이 있으면 서로 당기겠지. 가만히 놔두면 서로 붙어버릴 거 아니야. 붙어서 딱 달라붙겠죠. 이렇게. 그치? 한번 봐봐. 서로 당기는 인력이거든. 자, 인력이 작용하면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안정하니까 달라붙겠죠. 왜 붙으면 안정하니까 가만히서 달라붙는 거 아니야? 안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해하시겠나요? 마찬가지야.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물질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물질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당기죠. 그럼 이놈은 가만히 있으면 서로 달라붙겠죠. 달라붙는 게 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안정하다는 거는, 안정하다, 이 표현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에너지가 낮다, 에너지가 낮은 거를 안정하다 그래.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하다. 항상 통용되는 말이야,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붙어 있어야지 안정하다는 이야기야. 가까이 있어야 안정하고 멀리 있으면 불안정하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어야 에너지가 낮은 거고요. 멀리 있으면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근데 반발력은 반대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밀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서로 밀어내서 멀어질 거잖아. 왜? 멀어지는 게 안정하니까. 그러니까 반발력은 반대라는 이야기야. 멀어지면 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가운데 원자 핵이 있죠. 이렇게 원자 핵이 있단 말이야. 자,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단 말이지. 그럼 첫 번째 궤도가 있고 두 번째 궤도가 있어. 그럼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는 게 안정하겠니? 아니면 두 번째 궤도에 있는 게 안정하겠니?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니까 당연히 원자 핵과 가까운 첫 번째 궤도에 있는 게 안정하겠죠. 왜? 서로 당기는 힘을 작용하잖아. 인력이라 그랬거든. 가까이 있으면 안정하다고. 따라서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가장 에너지 레벨이 낮다는 이야기거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 이놈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거고요. 껍질이 점점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높아진다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같은 말이야. 에너지 레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 따라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 읽어보시면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 그래. 껍질마다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이라 하고,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 핵과 가까울수록 낮아진다고. 왜? 안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채워질 때는 무조건 밑에서부터 채워져야지 안정한 거야. 위에서부터 채워지면 불안정한 거죠. 무조건 밑에부터 차근차근 채워져야지 이 원자는 안정한 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통합과학은 이 이상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뭔지 아시면 되고, 어디가 더 낮은지, 에너지가 어디가 높은지만 판단하시면 돼. 그러니까 원자핵과 가까우면 낮고 멀면 높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전부 다 맞출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자 배치 규칙이 나와 있죠. 자, 전자는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채워지죠. 왜냐하면 원자 핵에 가까워야지 에너지가 낮으니까, 안정하니까. 그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이야. 그 다음에 각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전자수는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는 2개 들어가죠, 최대. 두 번째는 8개가 된다. 두 번째까지를 배치하는 게 통합과학이야.
세 번째는 18개가 들어가고 네 번째는 32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건 나오진 않죠. 근데 혹시 오개념 생길까 봐 말씀드린 거고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자고? 배치를 해 보자는 거 아니겠니?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를 봅시다. 자, 원자과 전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원자과 전자라는 거는 원자 제일 가에 있는 전자 있죠. 그러니까 전자 배치했을 때 원자 제일 가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그래. 핵심이 뭐냐면 읽어볼게.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쓰이는 중요한 건 이거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이게 핵심이죠.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그래. 이게 너무 중요하죠.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아이고야.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봅시다. 현재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한 건데, 보시게 되면, 리튬이라는 거는 원자 번호 3번이거든. 그러니까 양성자가 3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전자도 3개를 배치할 텐데,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갔고요. 저 두 번째 껍질에 1개가 배치되어 있잖아. 그치? 원자과 전자는 제일 마지막 껍질에 전자수가 1개니까 원자과 전자가 1개가 되는 거예요. 그치? 맨 마지막 껍질의 전자수. 이게 원자과 전자가 되는 거야.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거든. 양성자가 7개 있겠죠. 첫 번째 전자를 2개를 채웠고, 첫 번째 2개 채우고, 두 번째 5개 채우면 되는 거잖아. 5개를 채웠죠. 그럼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 5개 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5개라고.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5개라는 이야기야. 자, 플로린 볼까? 원자 번호 9번이거든. 그러니까 원자 번호를 외우면 빠르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거든. 외우자는 이야기, 20번까지는. 자, 9번이니까 첫 번째 전자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7개 채워져 있겠죠. 총 전자를 9개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7개라고. 이해하시겠죠? 자, 염소 봅시다. 염소는 마찬가지야. 17번인 거거든. 17번이니까 양성자가 17개 있을 거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채우고, 두 번째 8개 채우고, 총 10개잖아. 세 번째 껍질에 7개 채우면 되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름 이제 똑똑한 학생들은 규칙을 찾았겠죠. 어떤 규칙 찾아? 리튬이 몇 쪽 원소인데 1쪽 원소 알칼리 금속이죠. 자, 1쪽 원소고. 자, 질소가 몇 쪽이냐면 15쪽 원소고. 플로린이 17쪽 원소고. 염소도 17쪽이야. 자, 1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1개니까 1쪽이 되는 거고요.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잖아. 10은 생략하고 보는 거거든. 5개가 있는 거. 15쪽이니까 5개 있다는 이야기야. 자, 플로린은 17쪽이라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7개잖아. 그래서 10은 생략하고 7개 있으니까 17쪽이 되는 거고요. 염소도 17쪽이니까 7개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원자과 전자가 뭘 결정한다? 족을 결정한다. 또 다시 말하면 그 족이라는 게 성질이 똑같잖아. 따라서 원자과 전자 개수가 화학적 성질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야. 화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원자과 전자로 성질이 비슷해진다고. 원자과 전자가 똑같으면 성질이 같은 원소가 된다고. 그게 핵심인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1, 3주기 원자의 전자 배치를 우리는 1, 3주기만 다룰 거니까 같은 족 원소들의 공통점. 자, 같은 족이잖아. 뭐가 똑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조심할 거는, 자, 우리가 3족과 12족 아까 얘기했던 거지. 이 3족과 12족은 예외죠. 족이 다르다 하더라도 성질이 다 똑같다 그랬잖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 그랬거든. 이건 예외고, 이걸 제외하고는 다 맞아떨어지지. 그죠? 그러니까 13족이라는 거는 원자과 전자가 13개가 아니고 3개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15족은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5개라고. 17족은 7개가 되겠죠. 성질이 똑같다. 같은 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주기는 뭐가 똑같겠니?
이제 껍질이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볼까? 자, 나트륨이 원자번호 11번이고요. 마그네슘이 12번이거든. 같은 주기죠. 전부 다 3주기 원소야. 같은 주기야. 나트륨을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해보게 되면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인 거니까 양성자가 11개 있을 거 아니야. 전자를 배치하면 첫 번째 전자가 2개 들어가, 두 번째 8개 들어가, 세 번째 1개 들어가죠. 껍질이 몇 개 있나? 껍질이 3개 있으니까 3주기 원소라고. 원자과 전자가 1개 있으니까 1족 원소가 되겠죠. 알칼리 금속. 자, 마그네슘 볼까? 자, 원자 번호가 12번이거든. 그래서 플러스 12개가 있을 거고, 원자 핵에 양성자가 12개 있고, 첫 번째 전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전자가 2개 있으면 되겠죠. 껍질이 몇 개 있죠? 껍질이 3개니까 이것도 3주기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2개 있으니까 이건 2족이라고 하는 거라고. 따라서 가로줄 주기를 결정하는 거, 가로줄을 결정하는 거는 뭐다? 껍질수. 껍질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세로줄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원자과 전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기율표가 그렇게 탄생하는 거야. 가로줄이 주기인데 가로줄이 뭘 말한다? 껍질수를 말하는 거고, 세로줄이 족인데 족이 뭘 말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수를 말하는 것이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 18번까지 배치를 해 놓은 거죠. 그냥 순서대로 배치한 거야. 그지? 자, 1주기는 껍질이 1개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고, 2주기는 껍질 다 2개잖아. 이렇게 3주기는 껍질 3개죠. 자, 1족은 원자과 전자 1개가 되고, 2족은 2개가 되죠. 13족은 10을 생략해서 3개로 보시면 되고요. 10은 생략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붙인 거야. 주기율표를 맞추다 보니까 10을 붙인 거지. 14족은 4개가 있는 거, 원자과 전자. 15족 5개, 16족 6개, 원자과 전자 6개, 17족 7개죠. 자, 18족 너무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 자, 18족 잘 봐. 왜 중요하냐면 18쪽은 원자과 전자 2개, 8개로 쓰지 않아. 선생님, 헬륨 원자과 전자 2개잖아요. 네온은 원자과 전자 8개가 아닌가요? 자, 원자과 전자의 핵심이 뭐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인데, 이 18쪽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8개도 꽉 찼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거든. 없기 때문에 뭐라 써야 돼? 이건 무조건 원자과 전자가, 원자 제일 가에 전자가 없다. 빵개. 너무 중요하죠. 절대 2개, 8개 쓰면 안 된다. 빵개, 0개라고 반드시 써야 돼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0개라 쓰는 게 맞다고. 이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말장난을 조심해야 되냐면, 봐봐. 체외곽 전자수라고 묻기도 하고, 자, 원자가 전자수라고 묻기도 하는데 차이가 있어. 이게 같은 말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튬의 체외곽 전자는 1개잖아. 또 원자과 전자도 1개가 맞죠. 이게 맞는 표현이야. 그런데 18쪽에서 달라진다고. 헬륨은 체외곽의 전자는 몇 개 있다? 2개 있죠. 체외곽 전자는 2개라 쓰는 거고, 원자과 전자는 빵개가 되는 거야. 자, 말 표현이 다른 거야. 자, 원자과 전자수의 핵심 개념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자, 네온도 마찬가지죠. 체외곽에 있는 전자는 8개가 맞다고. 8개 꽉 차 있잖아. 그치? 근데 원자과 전자수 몇 개라? 0개라고. 이런 말장난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통합과학은 꼼꼼한 애들이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 잘 기억하자. 그치? 물론 원자과 전자수만 나오게 된다. 이건 잘 안 나오죠. 이런 표현 자체는. 근데 혹시 나오면 조심하라고. 이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방금 했던 설명이 오른쪽 나와있죠. 너무 중요하니까. 18쪽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은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 안한다. 너무 안정해서. 그죠? 이걸 우리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0개라고. 0개. 이거 꼭 기억합시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럼 결론은 뭐다? 자, 원소의 주기성이 왜 나타나겠니? 그치? 반복되죠. 뭐가?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죠. 서술은 너무 잘 나오거든.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원자과 전자라고. 그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기성이 나타난다. 이게 결론. 이 단원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자, 원자과 전자의 주기성을 그래프로 표시한 거잖아. 그치? 베릴륨, 그러니까 붕소가 원자과 전자 3개고 알루미늄도 3개잖아. 성질 비슷하다는 이야기고, 탄소와 실리콘 성질 비슷하고, 질소와 인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비슷하다, 이런 걸 설명했던 거지. 그거 그래프 이해하시겠죠? 자, 다 풀었, 이제 다 공부를 다 했죠. 이제 개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개념 쏙쏙이네. 5번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에 대한 설명이거든. OX 문제죠. 1번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의 1쪽에 속하고 할로젠은 18쪽이 아니고 17쪽이 됩니다. 틀린 표현이죠. 2번 리튬, 나트륨, 칼륨은 알칼리 금속 맞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요딘은 할로젠이 맞다. 맞는 표현. 3번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되죠. 맞는 표현. 4번 할로젠과 수소가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은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 아니고 산성이라 그랬다. 틀렸다. 할로젠, 염소, 수소가 반응하면 뭐가 된다? 염화수소 기체가 된다 그랬죠. 물에 타면 뭐가 된다? 염산이 된다고. 산성이다. 조심하시라고. 6번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뭐 같다고? 같은 족이잖아. 원, 자, 가,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7번 봅시다. 자, 표는 4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는데 한번 칸을 채워 봐야 되겠죠.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인데 일단 나와 있죠. 양성자 3개라고 3번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2개죠. 껍질 2개 보이시죠? 자, 원자과 전자는 몇 개 있다? 1개 있다.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 다 적혀 있죠. 원자 핵의 양성자의 개수 세면 되는 거니까. 자, 껍질은 몇 개? 3개고요. 원자과 전자 몇 개? 1개. 자, 8번은 산소거든. 8번 나와 있죠. 자, 껍질 몇 개? 2개. 껍질 2개 있잖아. 원자과 전자 몇 개? 이거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가 되는 거다. 다 채웠죠? 그럼 2번 이주기 원소를 쓰자는 거는 껍질이 2개 있는 게 이주기잖아. 그래서 껍질 2개 있는 기역 리튬하고 그 다음에 산소, 리튬과 산소가 이주기 원소가 되고요. 3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는 원자과 전자가 똑같으면 되는데 조심할 거, 이 리튬과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죠. 근데 수소는 금속이 아니다. 이거 아니라 조심해. 예외인 거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리튬하고 나트륨이 성질이 비슷한 거야. 알칼리 금속으로. 수소를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많이 낚이니까 조심하시라고. 수소는 예외죠. 같은 일족이지만 이 금속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꼭 암기를 하시라고. 이까지 이해되시죠? 탐구를 보도록 하죠.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실험을 하겠다는 거거든. 한번 실험을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실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을 칼로 자르죠. 리튬이 시커머잖아. 지금 시커먼 이유가 뭐겠니? 이미 산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산소가 붙어서 녹슬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금속을 자르면 이 단면은 다시 은색 광택을 띠겠죠. 띠다가 금방 사라진다. 그래서 단면의 변화를 보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공기 중 산소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커멓게 바뀌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잘라보는 거고요. 두 번째, 물과 반응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산성 무색, 염기성 무색, 중성은 빨간색이잖아. 산성 무색, 중성 무색, 염기성 빨간색이잖아. 그래서 반응하면 색깔이 붉게 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반응해서 이 두 개가 같은 반응이죠. 결과를 바로 보도록 해요. 자,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단한 건 쉽게 잘라지고 광택이 바로 사라지죠. 처음에 자르면 은색을 나타내다가 점점 사라지는 거 보이시고, 나트륨도 마찬가지고 리튬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트륨이 반응이 더 빠르니까 좀 빨리 사라지고, 칼륨이 제일 빠르니까 반응이 제일 빨리 사라진다는 거.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지. 알칼리 금속은 리튬, 나트륨, 칼륨 있잖아. 밑으로 갈수록 반응을 더 빠르게, 더 격렬히 한다고. 그 다음에 물에 타게 되면 전부 다 기체가 발생하죠. 이 기체는 전부 뭐라고? 수소기체라고.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염기성이 되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을 탔잖아. 아까 전부 다 붉게 변하는 거는 공통적인 사항인 거지. 그런데 가장 반응을 빨리 하는 건 누구다? 칼륨이다. 그지? 이거 외우라고. 그럼 밑에 정리가 되어 있겠죠? 보시게 되면 해석. 알칼리 금속이 칼로 쉽게 잘려지는 까닭은 무르기 때문이고, 자, 광택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뭘 반응한다?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물과 반응에 생긴 기체는 뭐다? 수소기체. 암기를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물과 반응해서 수용액이 붉게 변한 까닭은 물과 반응해서 무슨 성? 염기성을 띠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암기하시는 거고, 정리를 보시게 되면 결론은 알칼리 금속은 무르고 말랑말랑하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물과 잘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 뭘 띈다고? 염기성을 띈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별거 없죠? 확인 문제 봅시다. 자, OX 문제입니다. 탐구 1번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도 물과 잘 반응하죠. 맞는 표현. 자,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수용액은 당연히 염기성이겠죠. 맞는 표현. 3번 알칼리 금속이 공기 중에서 광택을 잃는 것은 수소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이죠. 틀린 표현이지. 2번 봅시다.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고, 옳은 걸 찾는 거잖아.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른 게 맞고, 니은 물이나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잘하는 것도 맞고, 디귿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산소 기체가 아니죠. 수소 기체가 발생하니까 틀렸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죠. 3번 봅시다. 자,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기 위한 실험인데,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전부 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칼륨 넣고 나트륨 넣고 리튬 넣었잖아. 그럼 결론을 봅시다. 전부 다 기체가 잘 발생하겠죠. 수소 기체가. 그 다음 수용액은 전부 다 무슨 색이겠니? 전부 다 붉은색, 레드. 이것도 레드가 뜨겠죠. 자, 문제를 봅시다. 자, 반응성이라는 건 누가 제일 빠르다? 칼륨이 제일 크죠. 나트륨, 리튬 순서는 외우셔야 된다. 맞는 표현이고. 자, 기읍과 니은은 변화 없음이 아니고 전부 다 붉게 변하는 거니까 틀린 표현. 디귿,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모두 수소 기체가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또 보도록 하죠.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거든. 한번 해봐. 하는 방법은 아까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볼까? 자, 원자 번호 6번인 탄소를 배치하려면 양성제 개수 6개고요. 껍질 첫 번째 그린 다음에 2개를 채워놓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4개 채우면 총 6개 채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채우는 게 학교 시험이야. 서술형 문제 그림 그리는 게. 그림을 잘 그리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번 채워 보도록 하죠.
수소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수 1개, 전자수도 1개, 원자 모형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하나를 이쁘게 그리시면 되고, 자, 껍질이 하나니까 주기는 1주기, 원자과 전자 1개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소 8번이니까 양성자수 8개, 전자도 8개, 첫 번째 전자를 2개를 이쁘게 그려주시고, 두 번째 전자를 6개를 대충 그립시다. 셋, 넷, 다 6개. 셈은 똥손이라서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 너희들은 잘 그릴 거 아니야. 잘 그려봐. 그러니까 껍질이 2개니까 주기가 2주기,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됐죠? 자, 네온복과 원자번호 10번, 양성자 10개, 전자 10개. 첫 번째 전자, 귀찮다. 그냥 2개 쓸게. 이렇게. 네가 잘 그려. 두 번째 8개 채우면 되겠죠. 껍질 2개니까 2주기. 자, 원자과 전자 8개가 아니다. 꽉 차 있으니까 0개가 되는 거야. 0개. 이거 조심하라고. 제발 틀리지 마. 자, 마그네슘 12번. 양성자 12개, 전자 12개. 첫 번째 전자 2개, 두 번째 8개, 하면 10개 채운 거잖아.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2개 그리면 되죠. 자, 껍질 3개니까 3주기 원소. 원자과 전자 2개죠. 2개 쓰시면 된다. 염소 17번. 양성자 17개, 전자 17개. 첫 번째 전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 채우면 되죠. 껍질 3개니까 3주기, 원자과 전자 7개 있죠. 7개. 이렇게 채우면 다 맞죠. 물론 전자를 다 그려야 됩니다. 쌤은 안 그렸죠. 귀찮아서. 너희들은 다 그려야 되죠. 너희들은 시험 칠 거니까. 나는 시험 칠 건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 자, 이거는 약간 심화적인 내용이라서 참고만 하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1개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을 말하는 거고, 원자과 전자가 1개라고 나와 있고, 자, 알칼리 금속은 전자 1개의 전자를 잃으려고 한다는 건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지? 이 1개를 쉽게 버리거든. 그래서 반응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반응은 참고만 하는 거야. 자, 산소의 반응 아까 설명해 드렸거든. 식을 다 써드렸고, 물과의 반응도 식을 한 써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라고. 자, 할로젠 비금속, 할로젠 원소는 17쪽이잖아.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7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꽉 차려면 1개 부족하죠. 전자가 1개가 부족한 걸로 전자가 1개가 들어와서 채우면 안정해지거든. 이런 이야기는 다음 단원에서 하겠다는 이야기고. 자, 나트륨과 반응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와 반응도 아까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자, 화학 반응식 쓰는 건 잘 안 나오거든. 나오면 보기로 나오면 잘 찾아보면 되는 거라서, 물론 잘 쓰면 좋겠죠. 근데 아마 이걸 잘 못할 거란 말이야. 처음에 애들이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연습하면 나쁘질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했나? 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탄탄 문제가 되죠. 자, 1번 봅시다.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1번, 금속 원소는 전기가 잘 통한다. 맞는 표현. 2번, 금속 원소는 대부분의 광택이 있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3번, 비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가 아니죠. 액체는 뭐밖에 없다. 브로민밖에 없다. 전부 다 기체거나 고체가 돼야 돼. 틀린 표현. 4번, 비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치하는 것도 맞죠. 알루미늄, 철, 아연은 다 금속이죠. 수소, 탄소, 질소는 다 비금속이잖아.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틀린 거는 3번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현대 주기율표거든. 현대 주기율표. 자, 가로줄을 족이라 하지 않고 가로줄은 뭐라 그래? 주기라 그러고요. 세로줄을 족이라 하죠. 이거 헷갈리지 말자. 틀린 표현이다. 니은, 같은 족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하죠. 가족이니까. 맞는 표현. 티귿,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원소가 배열되어 있겠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된 거니까.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를 채워야 되거든. 암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야. A가 수소인 건 알고 있을 거고, B가 수해리배, 베릴륨이 되죠.
C가 산소고 D가 나트륨, E가 마그네슘은 암기를 하자. 위치는 대충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옳은 걸 찾는 거죠. A, B, D, E 금속인가? 자, A 수소는 금속이 아니죠. 이거 조심해야 돼. 수소는 금속이 아닙니다. 이건 A가 금속이 아니다. B, D는 금속이 맞아. 틀린 표현인 거야. 그 다음에 C는 산소니까 비금속이 맞고, 그 다음에 B와 E는 같은 족, 이족이잖아.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것도 맞아.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린 가는 칼륨을 칼로 자르는 모습이고, 나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용액에 넣은 물에 리튬을 넣었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요. 옳은 걸 찾는 거네. 리튬도 칼로 자를 수 있죠. 당연히 리튬도 알칼리 금속이니까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나의 수용액은 붉게 변했거든 지금. 그래서 뭐다? 염기성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디귿 칼륨으로 나의 실험을 하면 수용액이 무색을 띈다. 말이 안 되죠. 칼륨도 알칼리 금속이잖아. 전부 다 붉은색을 떼야 되겠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 봅시다.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아는 실험인데, 일단 칼로 자르는 거랑 그 다음에 물에 넣는 그림이죠. 똑같은 문제가 되죠. 옳은 걸 찾는 거죠. 가에서 단면의 광택이 금방 사라지겠죠. 맞는 표현. 가에서 A는 이 알칼리 금속은 당연히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것도 맞아. 나에서는 어떤 기체 발생한다고? 산소 기체가 아니고 수소 기체가 발생해야 되죠. 틀린 표현이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알칼리 금속은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해야 돼.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니? 산소와 물하고 산소 또는 물이랄까? 대충 수를 내겠지. 산소 또는 물과 반응을 매우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겠죠. 다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7번. 자, 다음 원소들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 플로린, 염소, 브로민이 무슨 원소인데? 17족 원소, 할로젠 비금속이잖아. 비금속 맞고, 17족도 맞아. 자,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존재하는 것도 맞아. 이원자 분자, F2 분자, Cl2 분자, Br2 분자 존재하죠. 자,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은 물에 녹아 산성을 띠는 것도 맞아.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자, 반응성이 작아서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반응을 매우 잘합니다. 5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죠. 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A와 C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고, 자,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되죠.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없긴 하거든. 일단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자, A와 C는 모두 이주기 원소인가? 껍질이 전부 다 두 개잖아. A도 껍질 두 개, B도 두 개, C도 두 개. 그러니까 이주기가 맞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라는 거는 뭘 세면 되죠? 전자수를 세면 되죠. 전자가 제일 많은 건 C거든. 그 다음에 A, B, 전자수 세볼까 한번? C가 전자가 총 10개 있고요. A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있죠. B가 하나, 둘, 셋, 넷, 다, 8개 있네. 그래서 원자 번호 9번 이게 플로린인 걸 알면 좋다는 이야기고, 8번 산소면 알면 좋고, 10번이 네온이잖아. 그죠? 알면 좋다. 원자 번호가 C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A, B가 맞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디귿 A와 C는 당연히 같은 족 원소가 아니잖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수가 없죠. 같은 주기 원소지 같은 족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9번 봐요.
자, 그러면 원자 A와 D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고 양성자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원자 번호를 외우고 있다면 바로 뭔지 알겠죠. A가 수소 원자 번호 1번, B가 8번이 산소가 되고 C가 9번이 플로린, D가 11번 나트륨이 되는 걸 알면 좋다고. 자, 옳은 걸 찾는 거죠. 자, A와 D, 수소와 D, 나트륨은 성질이 똑같을 수가 없죠. 수소는 비금속이고 나트륨은 금속이잖아. 같은 조기를 하더라도 다른 거죠. 이거는 예외 상황이니까 이거 외우자. 틀린 표현이고. 니은 B와 C는 같은 주기. B와 C가 껍질 똑같죠. 두 개씩. 2주기 원소잖아. 이거 맞는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B, 산소는 할로젠이 아니죠. 산소는 16조 원소거든. 할로젠이 아니다. 플로린이 할로젠인 거야.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0번 봅시다. 자,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데 바로 채워봅시다. 자, A가 헬륨, B가 리튬, C가 산소, D가 플로린, E가 나트륨, 그 다음에 F가 염소. 위치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잖아. A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배치되어 있죠. 꽉 차 있잖아. 헬륨은 맞는 표현이고. 2번 BCD는 같은 껍질이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진 않죠. 주기가 같다 해서 화학적 성질 같은 건 아니잖아. 틀린 표현이 답이 2번 틀린 거야. 그 다음 D와 F는 같은 족이니까 원자과 전자는 당연히 같겠고, 그 다음에 E와 F는 껍질이 같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같은 게 맞고, 자, A와 F 중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건 당연히 제일 뒤에 있는 F, 플로린이 맞겠죠. 이거 염소가 맞겠죠. 따라서 틀린 건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11번 보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난 까닭을 원자과 전자수를 언급하였으래. 자, 원자과 전자수를 언급하라 그랬으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게 답이 되겠죠? 쓰면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1등급 도전을 해봅시다. 1번. 자, 주기율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워보자. A가 수소, B가 헬륨, C가 산소, D가 플로린, E가 나트륨, F가 염소. 자,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1번.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A와 B,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이거 맞는 표현. 자, A와 E는 A가 수소고 E가 나트륨이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 비슷하다 절대 아니죠.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된다. 수소는 비금속이고 나트륨은 금속이잖아. 그래서 같은 족인데 성질이 같은 게 아니죠. 이건 예외. 그걸 외우셔야 되니까.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볼까? 실온에서 D와 F 모두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가 맞죠. 할로겐 원소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E가 나트륨이죠. E가 물과 반응하면 당연히 무슨 기체 나온다? 수소 기체 발생한다. 맞는 표현. A to C, A 두 개의 C, 물이죠. H2O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 맞죠. 이거 맞는 표현. 따라서 2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 표는 몇 가지 할로젠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요딘 나와 있죠.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옳은 걸 찾는 거죠. 자, 반응성은 플로린이 가장 크다. 바로 알고 있죠.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고 나와 있잖아. 외우고 있기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할로젠이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은 물에 녹아 염기성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 산성을 띈다고. 틀렸다.
자,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거는 일단 외우고 계시잖아. 뭐밖에 없다? 브로민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가지 브로민밖에 없다. 브로민 분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실온이 이 사이잖아. 25도쯤 되니까 이 사이에 당연히 이미 녹았고 아직 안 끓었으니까 액체가 되겠죠. 염소는 25도 여기 있죠. 이미 끓었죠. 플로린도 25도 이쯤 있으니까 끓은 거고요. 아이오딘은 25도가 왼쪽에 있는 거잖아. 아직 녹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라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근데 암기를 하자고 이거는. 그래서 틀린 표현이죠.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죠.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린 카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고, 나는 카에서 기읍과 니은 중 한 원소의 전자 배치야.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거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가장 많은 건 산소잖아. 이게 산소. 그 다음에 니은이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난을 보시게 되면, 자, 전자수가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개잖아. 원자번호 8번, 산소, 원자번호를 외우시라고.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산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탄소와 산소, 기읍과 니은은 같은 주기에 있죠. 탄소, 질소, 산소가 같은 주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나는 니은의 전자 배치가 아니죠. 니은은 탄소잖아. 산소의 전자 배치니까 기역의 전자 배치가 되니까 틀린 표현이야. 자, 원자과 전자수는 누가 더 많아야 돼? 자, 탄소가 14족 원소고 산소가 16족 원소니까 산소가 원자과 전자 6개 있고 탄소 4개 있으니까 기역이 더 커야지. 이건 틀린 표현이라고. 그치? 이런 걸 빨리 풀려면 원자본을 좀 암기하는 게 좋겠다. 그죠? 할 수 있죠, 친구들.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어서 1번이 답이 되는 거라고. 할만하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표는 원소 W와 Z에 대한 재료가 나와 있는데, 자, 기읍과 니은은 각각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거나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원소 W와 Z는 리튬, 플로린, 마그네슘, 염소 중에 한 개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적고 갑시다. 껍질수부터 리튬은 2개죠. 2주기 원소야. 플로린도 2개 2주기, 마그네슘 3개 3주기, 염소 3주기 원소. 원자과 전자수를 보게 되면 리튬은 1쪽 원자과 전자 1개, 플로린 17쪽 7개, 자, 마그네슘 12족, 2족 2개 있는 거고요. 염소 17족 7개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배치를 해보자는 거잖아. 그럼 보시면 1이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리튬밖에 없죠. 그럼 1이 있는 건 이게 리튬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한 개라는 거니까 이 기역이 원자과 전자수라고 바로 알 수가 있고, 니은이 뭐겠니? 니은이 껍질수. 그러면 리튬은 껍질이 2개 있잖아. 이게 2가 되는 거지. 근데 껍질 2개짜리 한 개 더 있죠. 플로린. 이게 2개짜리가 이게 플로린이고, 원자과 전자 몇 개? 7개라고 쓰시면 된다고. 할만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염소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이 Z가 염소가 되고, 원자과 전자 7개니까 껍질은 3개죠. 껍질은 3이라 쓰면 되고요. 마지막 Y가 마그네슘일 거니까 원자과 전자가 2개가 되고 껍질 3개가 맞죠. 다 채웠네. 그럼 옳은 걸 찾는 거잖아. 기역은 원자과 전자수가 맞죠. 원자과 전자수 정리했다. 그 다음 니은은 W가 2고 X가 7이고 그 다음에 Y가 2고 Z가 3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2는 될 수가 없죠. 9분의 5가 되네. 9분의 5란 값이 나와야 돼. 틀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Y와 Z, Y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 Z가 염소잖아. 같은 족 원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질이 당연히 비슷한 게 아니죠.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기역밖에 없겠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답이 됩니다.
자, 오랫동안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음에 뵐게요.